이혼하면 너한테 남는 게 있을 것 같아? 난 억대 연봉 변호사야. 농사나 짓는 네 애비는 내 구두 닦을 자격도 없다고. 앞에 놓인 커피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마치 지난 3년간 억지로 이어온 이 결혼 생활처럼. 표면에는 체면이라는 이름의 야른 기름막이 떠 있지만 그 아래 가라앉은 것은 구역질 나는 찌꺼기뿐이었다. 나는 친정에서 가져온 본차이나 찻잔을 들어 올리며 컵 가장자리에 둘러진 금태를 손끝으로 가만히 쓸었다. 영국 웨지우드 리미티드 에디션. 이 찻잔 하나만 해도 강민석이 보물단지처럼 모시는 그 서류 가방보다 비싼 물건이다. 하지만 그의 눈에 이건 그저 시골에서 농사나 짓는 내 아버지가 거치레를 위해 시장 바닥에서 주워온 싸구려 짝퉁일 뿐이었다. 다 읽었어. 홍혜인, 굼뜨게 굴지마. 언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으니까. 강민석의 목소리는 녹슨 톱날처럼 거칠게 고요한 것이를 긁어댔다. 그는 내 맞은편 1인용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가 그토록 집착하는 소위 가장의 왕좌였다. 지금 그는 초조한 듯 오른쪽 다리를 떨고 있었는데 그 진동에 맞춰 감색 양복바지 위로 싸구려 주름이 잡히고 있었다. 나는 눈꺼풀을 들어 올려 천천히 그의 얼굴을 훑었다. 3년 전 남산타워 회전 레스토랑에서 저 얼굴은 나를 향해 세상 없이 다정하게 말했었다. 혜인아, 지금은 내가 보잘것없는 변호사지만 맹세할게. 절대 너 눈에서 눈물 나게 안 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 거야. 그때의 눈동자는 겨우내 얼었던 계곡물이 녹아 흐르듯 맑았다. 하지만 지금 저 눈에는 시뻘건 핏발이 서 있고 눈가에는 숨길 수 없는 탐욕과 계산속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다. 심지어 나를 쳐다보는 것조차 눈을 버린다고 생각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조항을 보고 있어? 내가 나직이 내뱉었다. 내 귀에도 낯설 만큼 차분한 목소리였다. 볼 게 뭐 있어? 강민석이 상체를 확 숙이더니 탁자 위에 놓인 이혼 합의서를 낚아채듯 가져갔다. 그는 손가락으로 종이가 뚫어질 듯 글자들을 쿡쿡 찔러댔다. 손톱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집은 내 명의로 하고 차도 내가 갖는다. 그 대신 위자료 명목으로 예전에 장인어른 아니 내 그 가난한 아버지가 보태준 전세 보증금 1억은 안 갚는 걸로 퉁치자고. 이 정도면 내가 진짜 많이 봐준 거야? 알아. 많이 봐줬다라. 침을 튀기며 떠들어대는 저 뻔뻔한 입을 보고 있자니 위장이 뒤틀리는 것 같았다. 서울 강남구 노른자위 땅.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 80평형 고급 아파트의 시세는 40억 원이 넘는다. 그런데 저 인간 입에서는 이게 고작 자기 노력의 결실쯤으로 둔갑해 있었다. 이 집을 살 때 누가 블랙카드를 꺼내 일시불로 긁었는지, 누가 저 하찮은 자존심을 지켜주려고 부동산 중개인에게 금매로 나온 전세 승계 물건이라고 연기해달라 부탁했는지, 그는 정말로 잊어버린 걸까? 이 집 말이야. 나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도자기 굽이 대리석 테이블에 닿으며 맑고 청아한 소리를 냈다. 자기가 산 거 맞아? 강민석의 얼굴이 순간 딱딱하게 굳었다. 거짓말이 들통났을 때 느끼는 본능적인 공포였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1초도 안 되어 그 표정은 적반하장식의 분노로 뒤덮였다. 그가 벌떡 일어나더니 삿대질을 해댔다. 홍혜인, 좋은 말로 할 때 사인해. 너 지난 3년 동안 내 등골 빼먹으면서 살았잖아. 번번한 직장도 없이 집에서 빈둥거린 주제에. 이 집 명의는 공동으로 대출 갚는 걸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자며 원금이며 다 내가 뼈 빠지게 소송 뛰어서 갚은 돈이야. 내가 10원 한 장 보탠 거 있어? 아, 맞다. 내 그 시골 아버지가 김장갑시라고 좀 보태준 거? 그 돈으로 이거실 타일 한 장이나 살 수 있겠냐? 나는 파들파들 떨리는 그의 손끝을, 그리고 목에 흉하게 솟은 핏대를 바라보았다. 사람의 기억이란 게 욕심 앞에서는 이렇게나 쉽게 조작되는구나. 그는 진심이었다. 자신이 받는 연봉 1억 남짓한 월급으로 이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해왔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냉장고에 끊이지 않고 채워지는 최상급 한우가 마트 마감 세일 상품인 줄 알고, 드레스룸에 걸린 택도 떼지 않은 맞춤 슈트들이 동대문 떨이인 줄 알고,
이 펜트하우스의 관리비와 유지비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줄 아는 것이다. 그래, 알았어. 나는 펜을 집어들고 뚜껑을 열었다. 몽블랑 만년필. 내가 그의 승진 선물로 사줬던 것이다. 이제 나는 이 펜으로 모든 것을 끝내려 한다. 펜촉이 종이에 닿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고통 때문이 아니었다. 그를 사랑했던 홍혜인이라는 여자가 이 순간 완전히 죽어버렸기 때문이었다. 홍혜인. 이름 석자를 아주 천천히 적어 내려갔다. 한 획 한 획 그을 때마다 과거에 멍청했던 나 자신을 종이 위에 못 박아버리는 심정으로. 마지막 획이 끝났다. 강민석은 기다렸다는 듯 합의서를 획체가더니 사탕을 뺏은 어린애처럼 급하게 서명란을 확인했다. 내 이름을 확인한 그의 어깨에서 긴장이 풀리더니 입가에는 승리자 특유의 비릿한 웃음이 번졌다. 진작 이럴 것이지. 서로 시간 낭비하게 하고 말이야. 그는 합의서를 소중하게 접어 서류 가방에 넣었다. 마치 그것이 상류 사회로 가는 입장권이라도 되는 양. 됐어. 이제 짐 싸서 나가. 오늘 손님 오시기로 했으니까 집안에 재수없는 물건 남겨두지 말고. 손님이라. 나는 그 손님이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바로 그때 현관에서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다. 띠, 철컥. 비밀번호는 그가 어제 바꿨지만 그는 몰랐다. 이 집의 마스터키 권한은 영원히 나에게 있다는 것을. 육중한 문이 열리고 사람보다 먼저 독한 향수 냄새가 거실로 밀려 들어왔다. 샤넬 넘버 5였다. 하지만 너무 과하게 뿌린 탓에 김치 냉장고에서 새어나오는 미세한 발효 냄새와 섞여 싸구려 방향제 같은 악취를 풍겼다. 아이고, 우리 아들. 모습이 보이기도 전에 목소리부터 터져나왔다. 시어머니, 아니 전 시어머니 김순자 여사였다. 붉은색 꽃무늬 셔츠를 입은 그녀는 양손 가득 비닐봉지를 든 채 붉은 태풍처럼 들이닥쳤다. 그리고 그 뒤로 흰색 원피스에 긴 머리를 늘어뜨린 젊은 여자가 따라 들어왔다. 여자의 팔에는 새것처럼 보이는 에르메스 버킨백이 걸려 있었고 10cm는 좋게 되어 보이는 빨간 밑창의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을 찍으며 또각또각 소리를 냈다. 최유라. 저들이 말하는 그 대단한 재벌 같다. 강민석은 두 사람을 보자마자 얼굴에 서려있던 도끼를 싹 지우고 간사하기 짝이 없는 미소를 지으며 마중 나갔다. 엄마, 유라씨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아유, 우리 아들이 드디어 그 빗자루 같은 년 떼어냈다는데 축하해주러 왔지. 시어머니는 들고 있던 절임 무봉지 2개를 이탈리아제 천연 가죽 소파 위로 툭 던졌다. 물 한 방울만 튀어도 전문 업체를 불러야 하는 최고급 가죽 위로 물기가 배어나왔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가늘게 뜬 눈으로 거실을 훑더니 여전히 소파에 단정히 앉아 커피를 마시는 내게 시선을 고정했다. 순간 시어머니의 눈썹이 꿈틀했다. 문신으로 지나치게 진하게 그린 눈썹 2개가 이마 위에서 송충이처럼 꿈틀거렸다. 아이고, 재수옴 붙어라. 너 아직도 안 나가고 뭐 하니? 그녀는 도둑이라도 잡으려는 듯 성큼성큼 다가왔다.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다며? 염치라는 게 없니? 혹시 우리 민석이 물건 뭐 하나라도 슬쩍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 뒤에 서 있던 최유라는 손으로 코를 살짝 가리며 마치 내게서 전염병이라도 옮을까 봐 몸을 사렸다. 그녀는 내가 입고 있는 세탁을 많이 해 색이 좀 바랜 회색 홈웨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비스듬히 올렸다. 민석 씨, 이분이 그 전 부인 되시는 분? 최유라의 목소리는 설탕을 들이부은 듯 달았지만 그 속에는 가시가 박혀 있었다. 어머, 정말 소박하게 생기셨네요. 민석 씨가 왜 힘들어했는지 알 것 같아요. 급이 다른 사람끼리는 대화가 안 통하잖아요. 원래 급이 다르다. 나는 고개를 숙여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입가에 번지는 차가운 조소를 감췄다. 그녀의 팔에 걸린 에르메스 가방을 곁눈질했다. 꽤 정교하게 만들었지만 가죽의 광택이 너무 인위적이고 손잡이 부분의 스티치 하나가 미세하게 비뚤어져 있었다. 동대문 짝퉁 시장에서도 최상급으로 치는 물건이지만 진짜를 수도 없이 봐온 사람 눈은 속일 수 없다. 그런데 진짜 VIP인 나는
지금 수십만 원짜리 편한 옷을 입고 있다는 이유로 저들에게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었다. 유라 씨, 신경 쓰지 마. 촌 사람들이 원래 눈치가 없잖아. 강민석이 최유라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손바닥으로 그녀의 옆구리를 은근슬쩍 쓸어내렸다. 하지만 나를 보는 눈빛은 금방이라도 잡아먹을 듯 사나웠다. 홍혜인, 귀 먹었어. 우리 엄마가 나가라잖아. 나는 꼬고 있던 다리를 풀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170cm의 키 덕분에 굽없는 슬리퍼를 신고도 힐을 신은 최유라와 눈높이가 맞았다. 그녀는 위축되었는지 강민석의 품으로 슬그머니 파고들었다. 아직 짐을 다 못 쌌어. 내가 담담하게 말했다. 짐은 무슨 얼어 죽을 놈의 짐. 시어머니가 갑자기 꽥 소리를 질렀다. 그녀는 안방으로 돌진하더니 잠시 후 우당탕하는 소리와 함께 내 물건들을 밖으로 내던지기 시작했다. 곧이어 은색 캐리어 하나가 거실 바닥으로 거칠게 미끄러져 나왔다. 내 가방이었다. 시어머니는 미친 황소처럼 가방을 현관 쪽으로 발로 차버리더니 품에 안고 나온 내 옷가지들을 바닥에 패대기 쳤다. 이런 넝마주의 같은 걸 뭘 챙겨. 다 갖다 버려. 너 안 나가고 버티면서 우리 민석이 돈 뜯어내려는 수작이지? 그녀의 발이 바닥에 떨어진 미세 캐시미어 코트를 짓밟았다. 작년에 아버지가 밀라노 출장길에 보내주신 한 벌에 1200만 원이 넘는 코트였다. 흙탕물 묻은 시어머니의 신발 자국이 선명하게 찍혔다. 나는 그 발자국을 보며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옷이 아까워서가 아니었다. 저런 인간들에게 잘 보이겠다고 시장 볼 때 콩나물 값은 깎으면서도 정작 저런 귀한 옷은 옷장 깊숙이 처박아 두고 꺼내 입지도 못했던 내 지난날이 사무치게 불쌍해서였다. 엄마, 말 섞지 마. 최유라가 짜증난다는 표정을 짓자 강민석은 서둘러 남자다움을 과시하려 했다. 그가 성큼성큼 걸어와 탁자 위에 있던 내 휴대폰을 낚아챘다. 좋게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지? 곱게 나갈 생각 없으면 내 그 시골 아버지를 불러서라도 끌고 가게 해야지.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낯짝 좀 보자고. 그는 익숙하게 주소록을 뒤져 시골 아빠라고 저장된 번호를 찾아냈다. 내 아버지 TK그룹 회장 홍진호. 강민석의 그 얄팍한 자존심을 다치게 하지 않으려 나는 아버지가 경기도 외곽에서 과수원을 크게 하는 농부라고 속였었다. 아버지가 철마다 보내주신 최상급 한우와 유기농 과일들을 그는 시골 촌놈이 보낸 토산품이라며 거들떠보지도 않았었다. 뭐 하는 거야? 나는 짐짓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미세한 떨림이 강민석에게 쾌감을 준 모양이었다. 그는 내가 겁을 먹었다고 착각했다. 뭐 하긴. 내 아빠한테 반품 신청하는 거야. 불량품이니까 도로 가져가라고. 우리 강씨 집안에는 이런 하자 있는 물건 필요 없다고. 강민석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통화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보란듯이 스피커폰을 켰다. 볼륨을 최대로 높였다. 새 여자와 엄마 앞에서 나에게 최대한의 모욕을 주려는 심산이었다. 뚜뚜뚜. 수화기 너머의 신호음이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초침 소리처럼 공간을 때렸다. 최유라는 팔짱을 낀 채 흥미진진하다는 표정으로 강민석에게 몸을 기댔다. 오빠, 너무 그러지 마요. 그래도 어르신인데 놀라시면 어떡해? 시골 노인네들 얼굴 가죽 두꺼워서 괜찮아. 강민석이 코웃음을 쳤다. 바로 그때 전화가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낮고 묵직한 세월의 무게가 실린 허스키한 목소리였다. 단 한마디였지만 주변 공기의 온도가 몇 도는 뚝 떨어지는 듯한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승리감에 도취된 강민석은 그 목소리 뒤에 숨겨진 서늘함을 감지하지 못했다. 여보쇼. 영감님. 강민석은 휴대폰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목을 길게 뺀 꼴이 꼭 싸움 닭 같았다. 나 강민석입니다. 댁에 따님 좀 빨리 데려가셔. 아주 창피해서 못 살겠네. 이혼 도장 다 찍었는데도 집에서 안 나가고 버티고 있다고. 딸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이 모양입니까?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더니 그 집구석 공상 맞은 건 아주 대물림인가 봐. 거실에 정적이 흘렀다.
시어머니는 고소하다는 듯 입을 틀어막고 킬킬거렸고 최유라는 버려진 유기견을 보듯 동정 어린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다. 수학이 넘어는 말이 없었다. 1초, 2초, 3초. 숨막히는 침묵이었다. 스피커폰에서 흘러나오는 미세한 전류 소리가 폭풍전야의 고요처럼 팽팽하게 당겨졌다. 나는 손목을 들어 예거르쿨트르 시계를 확인했다. 초침이 막 12시 정각을 지나고 있었다. 그때 전화기 너머에서 짧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허. 극도로 짧고 차가운 조소와 사리가 담긴 헛웃음이었다. 이어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평소 나에게 보여주던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고 수만 명의 임직원을 거느리고 경쟁자들을 무자비하게 짓밟던 TK그룹 회장의 목소리였다. 그래. 얼음장 밑에서 건져 올린 듯한 목소리였다. 쓰레기라면 응당 치워야지. 강 변호사, 자네 아주 잘했어. 강민석은 순간 멍해졌다. 상대방이 화를 내기는커녕 순순히 인정하고 칭찬까지 할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의 얼굴에 득의양양함이 더 짙어졌다. 그가 쐐기를 박으려 입을 때려는 찰나 수학이 너머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자네가 그렇게 원하니 지금 당장 사람을 보내 내 물건들을 전부 회수하도록 하지? 내 딸아이도 그리고 자네가 밟고 서 있는 그 땅덩어리까지 포함해서. 뚝뚝뚝. 전화가 끊겼다. 강민석은 휴대폰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미간이 좁혀졌다. 뭐야? 이 노인네가 노망이 났나? 땅을 회수해. 여기가 무슨 주말농장 배추밭인 줄 아나? 그는 동의를 구하듯 시어머니와 최유라를 돌아봤다. 시어머니는 입을 삐죽거리며 화장대 위에 내 화장품들을 바닥으로 쓸어버렸다. 늙어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나 보지. 뭐 아님 쫄아서 허세 부리는 거거나. 시골 것들이 원래 목소리만 크잖아. 민서가 신경 쓰지 말고 빨리 전현짐이나 내다버려. 유라가 주문한 수입 가구들 오후에 들어온다는데 자리 비워놔야지. 맞아요, 오빠. 최유라도 강민석의 팔을 흔들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거들었다. 저런 사람들 때문에 기분 망치지 마요. 우리 저녁에 미슐랭 레스토랑 어디 갈지나 정해요. 그 놈의 돛바 소리에 강민석의 뼈가 녹아내린 모양이었다. 방금 느꼈던 찰나의 불안감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는 휴대폰을 소파에 아무렇게나 던지고 다시 악에 받친 눈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들었지? 내 아빠도 너 쪽팔린다고 빨리 꺼지라잖아. 내 손으로 끌어내야겠어?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저 손목시계만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9분 남았다. 아버지의 비서실장은 일처리에 있어 오차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다. 지금 당장이라고 했다면 10분을 넘길 리가 없다. 뭐 하는 거야? 귀 먹었어. 내가 반응이 없자 강민석은 화를 참지 못하고 나를 밀치려 달려들었다. 그의 손이 내 어깨에 닿기 직전 나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서슬퍼런 칼날 같은 눈빛이 그를 쏘아보았다. 손 대지 마. 그것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었다. 강민석은 내 눈에 서린 한기에 압도되어 허공에 든 손을 멈칫했다. 그는 한 번도 이런 눈빛을 본 적이 없었다. 그것은 높은 곳에 있는 자가 발밑의 벌레를 내려다볼 때나 짓는 절대적인 경멸이었다. 너 지금... 그가 뭐라 말하려 입을 벙긋거렸지만 갑작스러운 굉음이 그의 말을 집어삼켰다. 쿠구구구구. 천둥 소리가 아니었다. 수십 대의 대형 바이크와 고급 세단들이 동시에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며 만들어내는 저주파 진동이었다. 28층 높이임에도 발밑의 바닥이 미세하게 울리는 게 느껴질 정도였다. 창밖에 환했던 하늘이 순식간에 어둑해졌다. 나는 고개를 돌려 통유리 창밖을 내다보았다. 어느새 서울 하늘 위로 먹구름이 몰려와 있었다. 폭우가 쏟아질 징조였다. 그리고 아파트 정문으로는 검은 정장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건장한 사내들이 열을 맞춰 뛰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들의 가슴팍에는 금색 독수리 문양의 배지가 번쩍였다. TK그룹 보안팀의 상징이었다. 뭐야? 지진이야?
시어머니가 기겁하며 소파 쿠션을 끌어안았다. 최유라도 창가로 달려가 밖을 내다보더니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저 차들 롤스로이스 팬텀이잖아. 그것도 한두 대가 아닌데? 이런 아파트에 왜 저런 차들이? 그녀의 목소리가 파들파들 떨렸다. 짝퉁 인생을 사는 그녀는 누구보다 저 차들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다. 강민석도 창가에 달라붙었다. 누가 이사 오나? 펜트하우스에 국회의원이라도 사나? 나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테이블로 걸어가 강민석이 던져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 속 숫자는 12시 9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1분 남았다. 국회의원 아니야. 나직한 내 목소리가 정확한 것이래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강민석이 획 돌아보았다. 의문과 불안이 뒤섞인 눈동자였다. 뭐라고? 나는 그를 바라보며 입꼬리를 천천히 말아 올렸다. 잔인할 만큼 아름다운 미소였다. 국회의원 아니라고. 나는 손을 들어 현관문 쪽을 가리켰다. 쓰레기 치우러 온 청소부들이야.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쾅! 폭발음 같은 굉음과 함께 방탄 등급을 자랑하던 현관문이 박에서부터 뜯겨나갔다. 육중한 문짝이 먼지를 일으키며 바닥으로 처박혔다. 뿌연 먼지 사이로 평소 나에게 뻣뻣하게 굴던 아파트 경비대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허리를 90도로 굽히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뻥 뚫린 현관 한가운데 말끔한 검은색 슈트에 금태 안경을 쓴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뒤로는 표정 없는 거구의 경호원들이 복도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중년 남자는 안경을 치켜올리며 공포에 질린 강민석 일가를 지나쳐 정확히 나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리고 강민석이 입을 떡 벌린 채 지켜보는 가운데 남자는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와 내 앞 3m 거리에서 멈춰섰다. 그는 허리를 깊숙이 숙였다. 아가씨, 늦어서 죄송합니다. TK그룹 수석 법무팀장 이태호.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이름만 들어도 오금이 저린다는 전설적인 인물. 강민석이 자신의 서재벽에 롤모델이라며 스크랩 기사를 붙여놓았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강민석의 턱이 빠질 듯 벌어졌다. 그는 이태호와 나를 번갈아 보며 쇳소리를 냈다. 아가씨? 이 이태호 변호사님. 사람 잘못 보신 거 아닙니까? 이 여자는 그냥 이태호가 허리를 펴고 강민석을 차갑게 일별했다. 썩어가는 시궁쥐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는 강민석의 말에 대꾸조차 하지 않고 서류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내 강민석의 가슴팍에 툭 던졌다. 차르륵. 서류들이 바닥으로 흩어졌다. 강민석 씨, TK그룹 홍진우 회장님의 위임을 받아 이 부동산의 소유권 문제를 정리하러 왔습니다. 이태호의 목소리는 높낮이가 없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망치처럼 내리꽂혔다. 방금 작성하신 이혼 합의서, 그리고 3년 전 홍혜인 씨와 맺은 혼전 재산 계약에 의거하여 이 아파트를 포함한 내부의 모든 가구와 집기는 홍혜인 씨의 단독 소유입니다. 그리고 귀하는 혼인 기간 중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를 가한 유책 배우자로서 회장님의 지시에 따라 이태호가 말을 멈추고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지금부터 딱 10분 드립니다. 몸에 걸친 것 중 본인 것이 아닌 건 전부 벗어두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십시오. 뭐야?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삿대질을 해대며 악을 썼다. 당신들 깡패야. 여긴 내 아들 집이야. 등기 권리증도 있다고. 등기 권리증요? 이태호가 코웃음을 치며 다른 서류 한 장을 뽑아 시어머니 눈앞에 들이밀었다. 이 전세권 설정 계약서 말씀이십니까? 눈이 있으면 똑바로 보시죠. 소유주는 TK건설입니다. 당신 아드님은 그저 사택을 빌려 쓰는 임차인일 뿐이고요. 그마저도 계약 위반으로 방금 퇴거 명령 떨어졌습니다. 강민석은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집어들었다. 서류 하단에 찍힌 선명한 TK그룹 직인을 확인한 순간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것은 TK그룹의 직인이었다. 그가 그토록 입사하고 싶어 꿈에서도 그리던 바로 그 TK그룹의 임장. 말도 안 돼 혜인아. 강민석이 갑자기 개처럼 바닥을 기어 내게 다가왔다.
내 바짓단을 잡으려 허우적거리는 그 손길을 피해 나는 반걸음 뒤로 물러섰다. 여보, 이거 다 장난이지, 그치? 장인어른이 어떻게 TK 회장님이야? 당신 입으로 과수원 하신다고 했잖아. 나는 차가운 눈으로 발밑에 그를 내려다보았다. 맞아. 내 목소리는 건조했다. TK건설이 이 나라에 콘크리트 숲을 심는 곳인데 과수원이랑 뭐가 다르지? 강민석은 멍하니 입을 벌렸다. 그 사이 검은 정장의 경호원들이 거실로 들이닥쳐 본격적인 청소를 시작했다. 아, 내 가방. 그거 내 가방이라고요. 최유라가 비명을 질렀다. 경호원 하나가 소파 위에 놓여있던 그녀의 가짜 에르메스 백을 쓰레기 취급하며 현관 밖으로 집어 던졌기 때문이었다. 이건 내 텔레비전이야. 손대지 마. 삼성 최신형이란 말이다. 시어머니가 거대한 TV를 온몸으로 감싸 안으며 버텼지만 건장한 경호원 2명에게 양팔이 붙들려 질질 끌려나갔다. 우리 엄마 놔줘. 당신들 이거 주거침입이야. 경찰 부를 거야. 강민석은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한 채 발악했다. 그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다이얼을 누르려 했지만 이태호 뒤에 서 있던 수행비서가 순식간에 낚아챘다. 강 변호사님, 그만하시죠. 이태호가 사무적인 어조로 차갑게 말했다. 지금 사용하시는 그 휴대폰 역시 TK그룹 법인 명의로 등록된 업무용 기기입니다. 귀하께서는 방금 해고되셨으므로 이 기기 또한 회수 조치합니다. 해고. 강민석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아, 통보가 늦었군요. 이태호가 안경을 추어올리며 덧붙였다. 귀하가 소속된 로펌의 최대 투자자가 방금 자본을 철수했습니다. 게다가 변호사 윤리 강령 위반 혐의로 협회 측에서 자격 정지를 위한 청문회 절차에 착수했다는군요. 연이은 충격타에 강민석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바닥에 주저앉았다. 메뚜기 떼가 휩쓸고 지나가듯 집안을 가득 메운 검은 옷의 사내들이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명품들, 가구들, 심지어 그가 신고 있던 슬리퍼까지 벗겨내 복도 밖으로 내던지는 광경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토록 아늑하고 호화로웠던 집은 불과 10분 만에 텅 빈 모델하우스처럼 변해버렸다. 남은 것은 나와 아직 다 마시지 못한 커피 한 잔뿐이었다. 나는 찻잔을 들어 차갑게 식어버린 커피를 단숨에 들이켰다. 혀끝에 감도는 쓴맛이 오히려 머릿속을 전례 없이 맑게 깨워주었다. 가자. 내가 이태호에게 말했다. 네, 아가씨. 이태호가 공손히 몸을 비켜 길을 텄다. 나는 슬리퍼를 끄며 바닥에 널브러진 강민석의 곁을 지나쳤다. 그가 고개를 들어 나를 올려다보았다. 공허하고 절망적인 눈빛이었다. 입술이 달싹거리며 내 이름을 부르려는 듯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최유라는 일찌감치 겁에 질려 구석에 웅크린 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밖으로 던져진 가짜 가방을 주워올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허벅지를 치며 통곡하고 있었지만 경호원들의 서늘한 시선에 눌려 울음소리는 점점 기어들어갔다. 현관문을 나서자 엘리베이터 문이 때맞춰 열렸다. 아버지는 오지 않으셨다. 하지만 알고 있다. 어디선가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엘리베이터는 1층 로비까지 미끄러지듯 내려갔다. 문이 열리는 순간 빗방울 섞인 차가운 바람이 확 끼쳐왔다. 밖은 이미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그 빗줄기 사이로 검은색 롤스로이스 팬텀 한 대가 현관 포치 아래 조용히 정박해 있었다. 운전석에서 내린 기사가 거대한 검은 우산을 펼쳐든 채 대기하고 있었다. 나는 습기를 머금은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자유의 냄새였다. 막차를 향해 걸음을 때려던 순간 등 뒤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혜인아, 혜인아. 강민석이었다. 한쪽 신발은 어디 갔는지 맨발인 채로 그는 꼴사납게 빗속으로 뛰어들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진짜 잘못했어. 한 번만 기회를 줘. 우리 아직 법원에 서류 접수 안 했잖아. 우리 아직 부부잖아. 그가 빗속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빗물은 순식간에 그의 값비싼 셔츠를 적셨고
그는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었다. 나는 걸음을 멈췄지만 뒤를 돌아보지는 않았다. 그저 손을 뻗어 기사가 건네는 우산을 받아들었다.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이 박힌 차가운 우산 손잡이가 손바닥에 닿았다. 금속 특유의 냉정한 질감이었지만 움켜쥐는 순간 손바닥이 뜨거워지는 듯 했다. 그것은 권력의 온도였다. 나는 천천히 우산대를 돌렸다. 거대한 검은 우산이 빛 속에서 활짝 펼쳐졌다. 마치 심연 위에 피어난 검은 만다라처럼 그것은 강민석이 튀기는 침방울과 그 몸에서 나는 역겨운 빗물 냄새를 완벽하게 차단해 주었다. 혜인아, 말 좀 해봐. 나 내 남편이잖아. 강민석이 우산 밑으로 들어오려 발버둥 쳤다. 하지만 내 곁을 지키던 기사, 아버지의 최측근인 박 실장이 흰 장갑을 낀 오른손을 가볍게 들어 올렸다. 파리를 쫓는 듯한 그 손지대는 닿지도 않았는데 무형의 위압감에 강민석은 발이 꼬여 빗물이 고인 웅덩이 속으로 볼품없이 나뒹굴었다. 오늘의 가족 모임을 위해 특별히 드라이 클리닝까지 해 입은 그의 바지가 흙탕물로 엉망이 되었다. 나는 고개를 숙여 빗발 사이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이 장면 참 익숙하다. 2년 전 추석이 떠올랐다. 그날도 이렇게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시댁에서 하루 종일 육전이며 동그랑땡을 부치느라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소금을 조금 덜 넣었다는 이유로 시어머니는 갓 구운 뜨거운 육전 접시를 바닥에 엎어버렸다. 내가 쪼그리고 앉아 그걸 치우고 있을 때 강민석이 들어와 지금의 나처럼 나를 내려다보았다. 짜증이 가득한 눈빛으로. 혜인아, 넌 왜 그렇게 굼떠? 엄마 연세도 있으신데 좀 맞춰드리면 안 돼? 억울한 표정 좀 짓지 마. 보고 있으면 재수 옴 붙는 것 같으니까. 그때 나는 기름때 절은 무릎으로 바닥을 기며 땀과 섞인 눈물을 삼켜야 했다. 소리 내어 울지도 못한 채. 하지만 지금 위치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강민석. 내가 입을 열었다. 빗소리에 섞인 내 목소리는 비현실적으로 들렸다. 지금 내 꼴 좀 봐. 강민석은 얼굴에 흐르는 빗물을 벅벅 닦아내며 불안하게 눈동자를 굴렸다. 혜인아, 내가 잘못했어. 엄마 말 듣는 게 아니었는데 그리고 그 여자한테 내가 잠시 홀려서 나 너 사랑해. 진짜야. 봐, 우리 다음 주 금요일에 결혼기념일 레스토랑 예약도 해놨잖아. 응. 우리 거기 가서 밥 먹자. 그는 떨고 있었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공포 때문이었다. 나를 잃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가 성공한 남자 연기를 계속할 무대를 잃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바로 그때 젖은 그의 주머니 속에서 요란한 벨소리가 터져나왔다. 그가 로펌의 시니어 파트너들에게 전화가 올 때만 울리도록 설정해둔 위풍당당 행진곡이었다. 이 처참한 상황에서 울려 퍼지는 그 웅장한 행진곡은 기괴한 블랙 코미디처럼 들렸다. 강민석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허둥지둥 휴대폰을 꺼냈다. 액정에 묻은 빗물 때문에 터치가 먹통이 되어 그는 몇 번이나 헛손질을 한 끝에야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대표님. 접니다. 민석이. 저기 제가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요. 그 투자 철회건은 분명 오해가. 그가 미처 허리를 굽히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에서 엄청난 고함 소리가 터져나왔다. 빗소리 때문에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강민석의 얼굴색이 잿빛으로 변해가는 것은 똑똑히 보였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휴대폰이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첨벙하고 물웅덩이에 처박혔다. 해해고. 그가 넋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위약금이 30억. 현관 포치 기둥 뒤에 숨어 떨고 있던 최유라의 귀는 겁먹은 토끼처럼 예민했다. 해고와 30억이라는 단어가 들리자마자 일말의 기대를 품고 있던 그녀의 눈빛이 순식간에 표독스럽게 변했다. 그녀는 앞뒤 잴 것 없이 빗속으로 뛰어들었다. 젖은 바닥에 빨간 밑창의 하이힐이 미끄러져 휘청거렸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강민석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오빠. 해고라니. 30억이라니. 로펌에 떠오르는 별이라며? 연봉 10억이라며. 강민석은 꼭두각시처럼 흔들릴 뿐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사기꾼.
이 빈털터리 사기꾼 새끼. 최유라가 악을 썼다. 공들인 화장이 빗물에 녹아내려 검은 마스카라 국물이 두 줄기 눈물처럼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미쳐버리지 못한 클러치 백으로 강민석의 머리통을 사정없이 내리찍었다. 내 청춘 물어내. 내 시간 물어내라고. 강민석 이 개자식아. 내 에르메스 다시 내놔. 오빠 카드로 긁은 거니까 이제 오빠 빚이잖아. 난 빚지기 싫어. 최유라는 미친 사람처럼 강민석을 밀쳐내고 몸을 돌려 달아나려 했다.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아니, 감히 쳐다볼 엄두를 못 냈을 것이다. 꼬리 자른 도마뱀처럼 그녀는 붕괴하는 이 폐허에서 탈출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도망칠 수 없다. 그거 모조품이야. 내 가벼운 한마디에 최유라의 발걸음이 뚝 멈췄다. 나는 빗속에 굳어버린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가방만 가짜가 아니지. 내가 입고 있는 그 샤넬 재킷, 그리고 내가 내밀었던 그 프랑스 유학 증명서도 전부 위조더군. 최유라 씨, 아니, 대구의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고객 상담원으로 일했던 김미영 씨라고 불러야 하나? 최유라, 아니 김미영이 획 고개를 돌렸다. 귀신이라도 본 듯 경악으로 눈이 찢어질 듯 커져 있었다. 너 내가 어떻게... TK그룹 정보망에서 당신 같은 사람 뒷조사하는 건 3분이면 충분해. 나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그리고 방금 내가 강민석을 가격한 거 특수폭행에 해당해. 내 변호인단이 곧 소장을 보낼 거야. 당신이 진짜로 살고 있는 그 반지하 월세방으로. 김미영은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감싸 쥐었다. 그리고 한쪽 구두가 벗겨진 채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아파트 정문을 향해 빗속으로 사라졌다. 현장에는 무릉덩이에 주저앉은 강민석과 깨진 TV를 끌어안고 대성통곡하는 시어머니만이 남았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그년이 사기꾼이었다고? 아이고 내 새끼 어쩌다가 저런 거에 홀려가지고. 집도 없고 직장도 없고 우린 이제 어디 가서 사나. 저 천하의 몹쓸 홍해인 독하기가 살모사 같네. 독하다라. 나는 바닥을 닿게 시키고 국이 짜다고 타박하고 이웃들 앞에서 며느리가 밥만 축낸다고 흉보던 저 노인을 바라보았다. 박 실장. 내가 나직이 불렀다. 네, 아가씨. 가죠. 여기 공기가 너무 탁해서 패 썩겠어요. 박 실장이 허리를 숙이며 롤스로이스의 뒷좌석 문을 열었다. 묵직하고 기계적인 소음과 함께 문이 열리자 차 안에 따스한 호박색 조명이 빗물 꼬인 바닥을 비췄다. 나는 우산을 접고 차에 오르기 직전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려 강민석을 보았다. 그는 여전히 빗물 속에 앉아 이미 꺼져버린 휴대폰을 생명줄처럼 쥐고 멍하니 나를 보고 있었다. 죽어가는 짐승의 눈빛이었다. 회한과 억울함, 그리고 깊은 공포가 뒤엉킨 강민석. 나는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이 집 인테리어 공사비 청구서 갈 거야. 내력벽을 불법으로 철거해서 구조 변경했더군. TK건설 법무팀이 최고 기준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대략 내가 평생 숨만 쉬고 일해서 50년쯤 갚으면 될 액수일 거야. 말을 마친 나는 몸을 굽혀 차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내 뒤로 육중한 차 문이 닫혔다. 쿵. 세상이 고요해졌다. 모든 소음과 빗소리, 울부짖음이 두꺼운 이중 접합 유리 너머로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차 안에는 아버지가 즐겨 쓰시는 은은한 시더우드 향이 감돌아 묘한 안정감을 주었다. 나는 부드러운 송아지 가죽 시트에 몸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온몸에 힘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승리했지만 방금 뱉은 말 한마디, 눈빛 하나하나가 내 생명력을 갉아먹은 듯 피로했다. 아가씨, 본가로 모실까요? 회장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운전석에서 박 실장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천천히 눈을 뜨고 차창 밖을 내다보았다. 와이퍼가 규칙적으로 움직이며 흐릿한 시야를 닦아내고 있었다. 창밖으로 내던져진 가구 쓰레기 더미 속에 파묻힌 강민석의 모습이 점처럼 작아지고 있었다. 아니요. 나는 콘솔 박스에서
에비앙 생수를 꺼내 뚜껑을 비틀어 땄다. 말라붙은 목구멍으로 차가운 물이 흘러들자 몽롱하던 머릿속이 다시 날카롭게 깨어났다. 로펌으로 가요. 박 실장이 백미러로 나를 힐끔 쳐다보았다. 놀란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평온을 되찾았다. 어느 로펌 말씀이십니까? 나는 투명한 물병을 손끝으로 톡톡 두드렸다. 강민석이 방금 해고당한 곳 오광화문 정의 법무법인. 내 입가에 온기 없는 미소가 걸렸다. 쓰레기장이면 아예 밀어버려야지. 인수 합병하러 갈 거예요. 1년 후 서울 강남구 TK타워 최상층 연회장.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찬란한 빛이 홀 전체를 대낮처럼 밝히고 있었다. 최고급 향수 냄새와 비단 스치는 소리,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어우러진 이곳에는 대한민국의 정재계 거물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나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샴페인 잔을 든 채 발 아래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한강이 검은 비단띠처럼 욕망의 도시를 휘감고 흘렀다. 저 빽빽한 불빛 어딘가, 나를 3년이나 가두었던 그 아파트는 이제 먼지 한 톨만큼도 되지 않은 하찮은 점일 뿐이었다. 홍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등 뒤에서 낮고 매력적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몸을 돌렸다. 내 앞에는 한스타그룹의 후계자이자 최근 재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 윤지호 상무가 서 있었다. 짙은 네이비색 벨벳 슈트를 입고 행커치프를 완벽하게 접어 꽂은 그는 깊은 눈매로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숨기지 않은 호감, 아니 호기심 어린 사냥꾼의 눈빛이었다. 뭘 축하한다는 거죠? 나는 샴페인 잔을 가볍게 흔들었다. 황금빛 액체가 잔 벽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다. 정의 법무법인을 인수해서 여성 전문 무료 법률 구조공단으로 탈바꿈시킨 거요. 올해 최고의 뉴스였죠. 윤지호가 한 걸음 다가왔다.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거리였다. 게다가 최근 TK건설의 굵직한 프로젝트 몇 개를 정리하시는 솜씨가 홍 회장님보다 더 과감하시더군요. 그는 과감하다는 표현을 썼지만 원래 하고 싶었던 말은 독하다였을 것이다. 과찬이시네요, 윤 상무님. 나는 예에 바르지만 거리감 있는 미소를 지었다. 그저 불필요한 쓰레기를 좀 치웠을 뿐입니다. 전 홍 대표님의 그런 스타일이 마음에 듭니다. 윤지호는 내 차가운 태도에 물러서기는커녕 더 흥미롭다는 듯 몸을 기울였다. 그에게서 비싼 코롱 향기가 풍겨왔다. 오늘 연애 끝나고 시간 괜찮으시면 한잔할까요? 괜찮은 재즈바를 아는데 홍 대표님과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관심 없어요? 나는 그의 말을 단칼에 잘랐다. 윤지호가 멈칫했다. 이렇게 단호한 거절은 예상치 못한 모양이었다. 그의 세상에 그의 초대를 거절하는 여자는 없었을 테니까. 제가 좀 바빠서요. 나는 손목을 들어 예거르쿨트르 시계를 확인했다. 이 시계를 찬 지 1년이 되었다. 시계 뒷면에는 내가 이혼 도장을 찍은 날짜가 각인되어 있다. 시간은 가치를 창출하는 데 쓰는 것이지 이런 한가한 탐색전에 낭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물건이다. 그리고 전 소위 말하는 재벌가끼리의 결합 같은 시나리오, 구역질 나서요. 나는 윤지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고요하지만 바닥이 보이지 않는 깊은 눈이었다. 윤 상무님, 성북동 부지 개발건이라면 내일 제 비서실 통해 정식으로 약속 잡으세요. 사적인 용무라면 사양합니다. 전 술친구도 안 부족하고 남자는 더더욱 필요 없거든요. 윤지호의 눈에 서린 당혹감이 점차 짙은 흥미로 바뀌었지만 그는 영리한 사람이었다. 물러날 때를 알았다. 그는 잔을 들어 건배 제의를 하는 신용을 하더니 우아하게 물러났다. 나는 다시 창밖으로 몸을 돌렸다. 유리창에 지금의 내 모습이 비쳤다. 몸에 딱 떨어지는 검은색 스모킹 슈트, 군더더기 없이 틀어올린 머리, 드러난 목선. 귓불에 박힌 심플한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조명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다. 보풀린 잠옷을 입고 과일 깎는 소리조차 조심하고 몇백 원 아끼려 마트 마감 세일을 노리던 홍혜인은 1년 전 그 비 오는 날 죽었다. 지금의 나는 TK그룹 건설사업부문 대표이사, 재계에서 검은 과부라 불리며 두려움을 사는 홍혜인이다.
갑자기 연회장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다. 나는 무심하게 시선을 던졌다. 보안 요원 몇 명이 낡은 점퍼 차림에 수염이 덥수룩한 남자를 밖으로 끌어내고 있었다. 남자는 손에 든 누런 봉투를 휘두르며 목이 터져라 고함을 치고 있었다. 혜인아, 나 혜인이 좀 보게 해줘. 나 전 남편이야. 할 말이 있다고. 중요한 얘기란 말이야. 강민석이었다. 1년 사이 그는 10년은 늙어 보였다. 꼿꼿하던 등은 굽었고 내가 사랑했던 그 얼굴은 술과 도박에 찌들어 누렇게 떠 있었다. 면허가 취소된 후 빚더미에 앉아 공사판을 전전하다 도박에 손을 댔다는 소문은 들었다. 주변의 내빈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그를 쓰레기 보듯 쳐다보았다. 저 사람 예전에 그 변호사 아니야? 어휴, 꼴이 말이 아니네. 쫓겨났다더니 무슨 낯짝으로 여길 온 거야? 강민석은 발버둥 치며 홀 안을 미친 듯이 훑었다. 그러다 수많은 인파 너머 수십 미터 거리에서 나와 눈이 마주쳤다. 순간 그는 구세주라도 만난 듯 탁한 눈을 번뜩였다. 혜인아, 혜인아,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나 좀 봐줘. 나 이제 정신 차렸어. 진짜야. 그 인테리어 빚도 내가 노가다 뛰어서 조금 갚았어. 나 이렇게 노력하는데 제발 한 번만.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마치 유리창에 머리를 찌으며 윙윙거리는 파리 한 마리를 보는 기분이었다. 마음속에 아무런 파동도 일지 않았다. 일말의 연민도 증오조차도 없었다. 구름 위에 서 있으면 땅바닥을 기는 개미가 뭐라고 소리치든 들리지 않는 법이다. 나는 소란스러운 입구를 등지고 곁에 선 박 실장에게 나지기 지시했다. 치워요. 내일 조간신문에 저런 눈에 거슬리는 게 실리는 거 원치 않아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박 실장이 이니어 마이크에 대고 짧게 속삭였다. 곧 입구의 소란은 잦아들었다. 강민석은 음소거된 무성영화 속 배우처럼 그 화려한 문밖으로 질질 끌려 사라졌다. 다시 우아한 바이올린 선율이 흐르기 시작했다. 나는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다. 차가운 액체가 목을 타고 넘어갔다. 대표님, 내일 오전 8시에 제주 리조트 인수건으로 화상회의 잡혀 있습니다. 새로 온 비서가 조심스럽게 일정을 상기시켰다. 그래, 알았어. 나는 잔을 내려놓고 재키대 깃을 정돈했다. 차 대기시켜. 오늘 밤에 검토할 서류가 남았어. 나는 걸음을 옮겼다. 대리석 바닥 위로 하이힐 굽이 또각, 또각, 청명하고 확신에 찬 리듬을 만들어냈다. 그것은 오롯이 나만의 리듬이었다. 누구를 위해 멈추지도, 누구에게 맞추지도 않는 주변 남자들이 보내는 동경, 경외, 혹은 탐색의 시선들이 내 등 뒤로 쏟아졌다.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내 전쟁터는 오직 앞쪽에만 있으니까. 과거의 사람들과 기억들은 이미 1년 전 그 폭우 속에서 쿵 하고 닫히던 차 문과 함께 영원히 차창 밖으로 격리되었다. 백미러 속에서 끊임없이 멀어지다 결국 흐릿하게 사라져버리는 풍경처럼.